충격적입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 국보급 문화재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재가 어떻게 일본으로 유출된 거지? 이건 당장 한국으로 돌려줘야 돼. 여기 한국의 문화재 반환의 필요성에 주장하는 프랑스, 독일 출신의 문화재 보호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문화재가 어떻게 유출된 것일까요? 또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교토의 어느 봄날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이름은 알랭이고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예술적 안목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유명한 그림과 조각상들에 둘러싸여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죠. 한국 예술은 그저 의미 없는 예쁜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교토의 조용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회의 전에 시간을 때울 일이 필요했죠. 특별히 찾는 것도 없이 걷다가 작은 골동품 상점을 발견했어요. 밖에서 보기엔 별로 흥미롭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먼지 쌓인 가게에 오래된 간판이 달려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가게 안은 이상하고 아름다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도자기, 조각품, 그림들이 선반에 놓여 있었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책과 차향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나이 지긋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과 은색이 섞인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루이스입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계속 구경했어요. 그때 낮은 나무 탁자 위에 부분적으로 펼쳐진 두루마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두루마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루이스는 천천히 다가와 두루마리를 세심하게 바라봤어요. 이건 몽유도원도라는 아주 특별한 그림의 복제품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원본은 1447년의 앙견이라는 화가가 그렸죠. 두루마리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가는 섬세한 선으로 그려진 산, 나무, 작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모든 풍경이 마치 새가 되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괜찮네요. 관심 있는 척하며 말했어요. 루이스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그냥 괜찮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종이에 담긴 한민족의 영혼이에요. 너무 과장된 말투에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예의상 참았어요. 루이스는 점점 더 흥분하며 그림에 대해 계속 설명했어요. 앙견은 단 3일 만에 이 걸작을 완성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안평대군이 복숭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낙원을 꿈꾼 후에 그렸죠. 왕자가 자신의 꿈을 설명했고 화가는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저 또 하나의 풍경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다고요. 원본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에요. 루이스가 계속 말했어요. 당시 20명의 학자들이 쓴 시와 아름다운 글씨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림, 시, 서예가 하나의 작품에 모두 담겨 있죠. 원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진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의상 물었어요. 루이스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일본 델리 대학 도서관에 있어요. 아마도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가져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술품은 항상 세계를 돌아다니는 법인데 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떠나기 전에 루이스는 그림과 그 역사에 관한 정보가 담긴 폴더를 저에게 주었어요.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그가 말했어요. 이 그림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예의상 폴더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두루마리와 루이스가 그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왜 그는 이 오래된 그림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요? 폴더를 열어 안에 있는 자료를 읽기 시작했어요. 문서들은 그림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왕자의 꿈 이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예술과 시가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에서 사라졌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죠. 더 많이 읽을수록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그림은 단순히 예쁜 산과 나무가 아니었어요. 꿈이 예술로 변한 것이었죠. 예술가와 시인들 전체 공동체의 작품이었어요. 정말 특별한 것이었죠. 폴더에 끼워 넣은 루이스의 명함을 찾아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왜 그러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몽유도 원도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침내 잠이 들 무렵 두루마리에서 본 이미지들이 제 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안개 낀 산, 꽃핀 복숭아나무, 그리고 폭포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빈배까지. 뭔가가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죠.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대학 카페 밖에서 기다리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봄 햇살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죠.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해야 할 진짜 일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그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죠. 시계를 5번째 확인했어요. 마르쿠스 교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솔직히 그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었어요. 그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이상한 그림에 대한 생각을 모두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루이스가 이 만남을 주선했어요. 마르쿠스 교수님은 교토에서 한국 미술사에 대해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었죠. 몽유도 원도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질문이 있는지도 확실치 않았어요. 대낮에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오래된 그림 하나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고 해서 뭐 어떻다는 걸까요? 제가 왜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막 떠나려던 참에 난잡한 갈색 머리와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파란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빠르게 카페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서류가 가득 찬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교수임이 틀림없었죠. 알랭시군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예상보다 더 깊은 목소리였고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카페 구석에 있는 조용한 테이블을 찾았어요. 교수는 녹차를 주문했고 저는 커피를 시켰어요.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마치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예술 작품인 것처럼 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몽유도 원도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군요. 그가 마침내 말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사실 별로요. 그냥 루이스의 가게에서 복제품을 받고 그가 당신과 이야기해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마르쿠스 교수는 살짝 웃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다면서 일부러 미술 역사학자를 찾아오지는 않죠. 음료가 도착했고 교수는 가방에서 여러 폴더를 꺼냈어요. 그중 하나를 열자 원본 그림의 아름다운 컬러 사진들이 나왔어요. 이 사진들에서도 루이스 가게의 복제품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산들이 마치 종이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집들과 사원들은 마치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진짜 장소처럼 보였죠. 나무들은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려져서 그 사이로 불고 있는 봄바람을 거의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산과 나무 그림이 아니에요. 마르쿠스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건 낙원의 비전이에요. 다음 1시간 동안 교수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안평대군이 완벽한 세계를 꿈꾸고 화가 안견에게 그 꿈을 표현해달라고 요청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림이 어떻게 현실 세계와 꿈의 세계를 하나의 연속된 풍경으로 보여주는지 설명했죠. 폭포 아래 있는 빈 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빈 배는 보는 사람이 스스로 이 꿈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게 하는 상징이었죠. 저는 계속 인상 깊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설명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래된 생각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림이 어디에 보관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예술은 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 아닌가요? 교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모나리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영국 박물관에 있는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에 대해서요? 어떤 보물들은 단순히 예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대표하죠.
그의 말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커피를 빨리 마시고 자리를 뜰 핑계를 만들었어요.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카페에서 서둘러 나왔어요.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에 도전하는 생각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죠. 며칠 동안 저는 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작성해야 할 보고서도 있었고 참석해야 할 회의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저 몇몇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는 오래된 그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밤이 되면 호텔방에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온라인에서 몽유도 원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안평대군과 그의 예술과 시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읽었어요.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과 많은 보물들이 어떻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림 속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복숭아꽃, 안개 낀 산, 승객을 기다리는 빈배까지. 왜 이걸 그냥 잊을 수 없는 걸까요? 어느 저녁 루이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제 가게에서 한국 문화 보물에 대해 논의하는 작은 모임이 있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첫 번째 생각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제 문제도 제 역사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이나 그 잃어버린 보물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제 일과 제 삶에 집중해야 했죠. 정중하게 거절하는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보내기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어요. 그때 교수가 그림에 대해 말할 때 보였던 열정적인 눈빛이 생각났어요. 루이스가 원본이 보관된 곳에 대해 설명할 때의 슬픈 목소리도 떠올랐죠. 그리고 빈배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제 생각 속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지우고 새로 썼어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 길에 막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제 모습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보고 싶어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루이스의 가게에 도착했어요. 가벼운 대화를 나눌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원 모양으로 앉아있는 6명의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루이스는 작은 컵에 차를 따르고 있었고 마르쿠스 교수는 낮은 나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가게 안은에스 오래된 책과 향냄새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알랭, 어서 와요. 루이스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면서 전보다 더 친절해 보였어요. 우리는 방금 문서화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야 했어요. 이건 제 싸움이 아니었고 제 역사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뒤로 물러서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신발을 벗고 루이스가 건네준 차 한 잔을 받아들고 빈 방석에 앉았어요. 동그랗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뒤로 묶은 은빛 머리를 한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는 안경 쓴 젊은 남자도 있었죠. 자신들을 미술 역사학자라고 소개한 중년 부부와 조용한 여성도 있었는데 그녀는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으로 밝혀졌어요. 그들은 몽유도 원도가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반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었어요. 은빛 머리의 여성은 명확한 문서 없이는 일본을 설득해 그림을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증거 없이는 일본이 그냥 합법적으로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보면 분명해요. 안경 쓴 젊은 남자가 주장했어요. 일본의 침략 시기와 일치해요. 정황적인 증거에 불과해요. 마르쿠스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1차 자료가 필요해요. 당시의 원본 문서들 말이죠. 저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자 말을 꺼냈어요. 같은 시기에 흩어진 다른 미술품 컬렉션과 비교해 보셨나요? 패턴을 찾아내면 더 강력한 상황 증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마르쿠스 교수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정말 좋은 지적이군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그들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개인 시간에도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역사 문서를 분석하는데 제 분석력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루이스는 친구가 되었고
그의 따뜻함과 문화, 보존에 대한 열정이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교수는 스승이자 지적 파트너가 되어 제 가정에 도전하면서도 제 관점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제 참여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 위원회 구성원들은 제 서양적 관점을 의심하며 제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당신은 이 보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한 명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는 맞았어요. 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림의 역사에 대한 각각의 발견, 루이스와 나눈 그 의미에 대한 대화, 마르쿠스 교수와 논쟁했던 문화적 소유권에 대한 토론. 이 모든 것이 시험이 되어 저로 하여금 제 자신의 편견에 맞서게 하고 있었어요. 전환점은 일본 점령기 동안 그림이 반출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오래된 일기 내용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그것을 목격한 한국 학자의 슬픔의 창글을 읽으면서 마침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이건 단지 예술이나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존엄성, 정체성 그리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몽유도 원도와 그 반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공개 게시물을 올렸어요.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교토의 가을이 오면서 붉고 금빛 나뭇잎들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루이스의 가게에서 처음 만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따뜻했던 공기는 이제 차가워졌고 제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들이 길을 덮고 있었어요. 도서관으로 서둘러가는 제 손에는 새로 발급받은 연구 출입증이 들려 있었어요. 이 작은 카드를 받는데 몇 주가 걸렸죠.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 일본에 왔던 알랭은 지금의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 옛날의 알랭은 자신의 생각만 중요하게 여겼고 한국 예술은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죠. 이제 저는 몽유도 원도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꽤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군요. 어느 날 마르쿠스 교수가 그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며 말했어요. 그에게서 나온 칭찬이라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는 거의 누구에게도 칭찬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가 되어가면서 새로운 문제들도 생기고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 중 일부는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이 오래된 그림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메일에서 물었어요. 진짜 일로 돌아오세요. 더 안 좋은 것은 밤늦게 찾아오는 제 자신의 의심이었어요. 저는 누구길래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역사도 제 문화도 아니었죠. 제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영웅인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가장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바로 델리 대학에서 몽유도 원도에 관한 실제 기록들을 조사하는 일이었죠. 이 기록들을 볼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편지도 쓰고 전화도 걸고 우리 그룹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마침내 대학은 저에게 단 3일 동안만 그들의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기록 보관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 제가 착용해야 했던 하얀 장갑이 빛나고 있었죠. 직원들은 그림에 관한 상자들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상태에 관한 보고서, 측정치, 사진들, 그리고 그림에 쓰여진 시에 관한 메모들이 있었어요. 실제 몽유도 원도의 고품질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복숭아 과수원과 절벽은 제가 본 어떤 복제품보다 아름다웠어요. 분놀림은 너무 섬세해서 마치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세기 전 안평대군을 영감을 준 꿈을 거의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둘째 날 오래된 편지들이 담긴 폴더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1960년대의 편지들로 그림의 역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 편지들에서 대학 관계자들은 그림이 어떻게 일본에 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인정하면서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들은 그림을 얻은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이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복사하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하던 것이었어요. 델리 대학조차도 그림을 보관할 권리에 의문을 가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 발견을 우리 그룹에 발표했을 때 모두가 다르게 반응했어요. 루이스는 조심할 것을 촉구했어요. 우리는 외교적이어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민감한 문제예요. 한국 외교관은 이 증거를 곧바로 정부에 가져가고 싶어 했어요. 마르쿠스 교수는 학술지에 우리 연구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에 직면해 있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을 공개하면 제 경력에 해를 끼칠 수 있었어요. 일부 대학들은 다시는 저와 함께 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저는 중립적인 연구자가 아니라 한쪽 편을 드는 사람으로 보일 테니까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날 밤 저는 혼자서 감호강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제 자켓을 적시고 있었어요. 나무 아래 대피해서 빗방울이 강물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림에 영감을 준 안평대군의 꿈에 대해 생각했어요. 복숭아꽃과 평화로운 산들이 있는 완벽한 세계에 대한 비전이었죠. 걸작을 단 3일 만에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안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의 아름다운 시를 더했던 학자들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이 보물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그것의 집에서 떠났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 강가에 혼자 서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한국 예술을 무시하고 서양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제 옛 자아는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손가락으로 전화기를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에 대해 썼어요. 그림의 역사, 그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증거까지. 왜 그림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썼어요. 글을 다 쓴 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비에 흠뻑 젖었지만 어쩐지 더 가벼워진 기분으로 아파트로 걸어가며 저는 이게 더 이상 그림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렵더라도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으로의 시련은 어려울 거예요. 비판도 있고 어쩌면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저는 제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어요. 복숭아꽃과 산들이 제 꿈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몽유도 원도에 대해 쓴 블로그 글은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듯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칠 안에 누군가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또 일본어로도 번역됐어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제가 한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노력을 칭찬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다른 이들은 화를 내며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 일이나 신경 쓰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루이스는 신문사나 TV 방송국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되어주었어요. 그의 부드러운 태도와 친절한 미소로 누구도 공격받는다는 느낌 없이 왜 이 그림이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죠. 마르쿠스 교수는 대학 잡지에 진지한 글을 써서 사실과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그리고 저요? 저는 이야기꾼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그림에 대해 썼어요. 왕자의 꿈, 단 3일 만에 걸작을 만든 화가, 그리고 예술이 왜 한 민족의 영혼에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당신은 변했어요. 어느 저녁 루이스가 그의 가게에 앉아 우리 캠페인에 대한 댓글들을 보며 말했어요. 저문은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먼지 입자들이 공기 중에서 작은 별처럼 춤추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정말 변했나요? 처음 이 가게에 들어왔던 알랭은 오래된 한국 그림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역사를 연구하느라 몇 달을 보내거나 문화 보물에 대한 열정적인 글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것이 아닌 대의를 위해 명성을 걸지도 않았을 거고요. 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그랬네요. 이제 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프랑스의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그들의 모임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예전 동료들은 제가 미쳤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왜 당신의 재능을 이런 데 낭비하고 있어요? 한 명이 물었어요. 더 좋은 싸움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들은 제가 발견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 한때 무시했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더 깊이 감상하는 능력,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어설 용기를요. 그러다가 마지막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질 무렵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덴리 대학 이사회에서 온 것이었어요. 몽유도 원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캠페인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림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이메일 소식을 그룹에 알렸을 때 모두가 각기 다르게 반응했어요. 루이스는 희망에 찬 손을 맞잡았어요. 한국 외교관은 눈을 반짝이며 똑바로 일어섰어요. 하지만 마르쿠스 교수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들은 우리를 침묵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가 경고했어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회의는 12월로 정해졌어요. 한 해의 끝, 마치 한 장의 끝과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제가 처음 루이스의 가게에서 두루마리를 본 그 봄날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의 전날 밤 저는 생생한 꿈을 꿨어요. 몽유도 원도의 풍경 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안개 낀 산을 오르고 복숭아꽃 과수원을 지나 마침내 빈 배가 기다리고 있는 폭포에 도착했어요. 꿈속에서 저는 배에 올라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배는 저를 알 수 없는 물길로 데려가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내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여정이 저를 영원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림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몇 년 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예전에 편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 회의를 위해 옷을 입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어요. 같은 얼굴, 같은 머리, 같은 눈이었죠. 하지만 그 눈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한때 무시했던 예술 형식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잃어버린 문화 보물의 아픔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좁은 관점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림 속의 빈 배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마르쿠스 교수는 그것이 보는 사람이 꿈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었죠. 이제 그 배는 제가 무지에서 이해로, 편견에서 열정으로, 무관심에서 행동으로 나아간 여정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바로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루이스는 긴장되면서도 희망찬 표정으로 제 아파트 건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르쿠스 교수는 기차역에서 우리와 합류했는데 그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단호해 보였어요. 함께 델리 대학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몽유도 원도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었죠. 회의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루이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한때 무시했던 것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까요. 저는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의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맞았어요. 그림은 제가 그것을 위해 싸운 만큼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눈이 멀었다가 보게 된 것, 닫힌 마음에서 열린 마음으로의 변화는 아마도 가장 큰 보상이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품고 저는 문을 열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에도 한 발짝 내딛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편견들, 잃어버린 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돌아와야 할 문화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답니다.
감동화목은 매주 화목, 토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